2022년 여름 제롬 파월은 잭슨홀 연단에 서서 짧지만 냉혹한 문장을 남겼다. 가게와 기업에 고통이 따를 수 있다. 나는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되돌려 보았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이미 결론을 공유한 사람들의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같은 시기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리고 서울 이창용은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과 유동성이 수축한다. 올리지 않으면 환율과 CDS 프리미엄이 흔들린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듯했다. 그러나 누구도 연쇄 충격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오래전 1997년을 떠올렸다. 당시 재정경제원 관료들과 IMF 협상단은 숫자를 알고 있었다. 외환 보유액 단기 외채, 만기 구조. 그러나 공식 발표는 언제나 신중했고 시장은 그 사이에서 무너졌다. 당시 당신이라면 파월의 경고를 단순한 통화정책 발언으로 들었을까? 아니면 거대한 구조 변화의 신호로 읽었을까? 나는 그 질문을 안고 이 침묵의 공통분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파월의 발언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불과 몇 달 사이에 가파르게 상승했다. 0%대에 머물던 금리는 단숨에 4%를 넘어섰고 달러 인덱스는 강세로 치솟았다. 나는 그 수치를 보며 2018년을 떠올렸다. 당시에도 파월은 긴축을 시도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적 압박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명분이 더 강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역시 유럽의 경기 둔화를 알면서도 금리를 올렸다. 이창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하지 않았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1,800조 원이 흔들린다. 올리지 않으면 원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CDS 프리미엄이 뛰어오른다. 실제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던 날 외환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장은 이미 같은 결론을 공유하고 있었다. 유동성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 그러나 보고서 어디에도 붕괴라는 단어는 없었다. 대신 연착륙 점진적 조정 같은 표현이 반복됐다. 나는 묻고 싶었다. 왜 모두가 위험을 계산하면서도 결정적 단어는 입 밖에 내지 않는가? 그 침묵은 신중함일까 아니면 공포일까? 나는 1997년 11월의 기록을 다시 펼쳤다.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임창열 재정경제원 장관은 외환 보유액 감소 속도를 알고 있었다. 단기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원달러 환율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었다. 그러나 공식 브리핑은 충분한 대응 능력이 있다는 표현으로 채워졌다. 그 사이 CDS에 해당하는 한국물 신용위험지표는 급등했고 외국 자본은 조용히 빠져나갔다. IMF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미셸 캉드쉬 총재는 냉정했다. 구조조정 고금리 긴축,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였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자 기업의 유동성은 마르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 정책 결정은 숫자로 시작됐지만 거리에서는 실직과 파산으로 번졌다. 나는 그 시기의 신문을 읽으며 생각했다. 당시 관료들 역시 같은 결론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외환이 바닥나면 게임은 끝난다는 사실을. 하지만 공포를 먼저 말하는 순간 시장은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택했다. 지금 파월과 라가르드 그리고 이창용이 마주한 장면도 다르지 않다. 금리라는 도구가 작동하면 환율 부동산 DS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동시에 움직인다. 이 연쇄 메커니즘을 그들만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침묵은 위기를 늦추는 전략인가? 아니면 더 깊게 만드는 선택인가? 금리 충격은 언제나 같은 경로를 따른다.
나는 2022년 9월 파월이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던 날을 기억한다. 기준금리가 75bp씩 오르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급등했고 달러는 다시 강세를 보였다. 그 순간 신흥국 통화는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다. 이창용은 곧바로 빅스텝 인상을 단행하며 한미 금리차를 방어하려 했다. 하지만 금리차는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은 높은 수익을 향해 이동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기업의 달러 부채 부담이 커진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신용 위험을 반영하며 서서히 상승한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급감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의 유동성은 빠르게 말라간다. 나는 터키를 떠올렸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금리에 반대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중앙은행 총재를 교체하며 저금리를 유지했지만 그 결과 리라화는 폭락했고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반대로 파월은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선택은 다르지만 충격의 파장은 모두 국민에게 향했다. 당시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지지했을까? 금리를 올려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는 길, 아니면 유동성을 유지하며 환율과 신뢰의 붕괴를 감수하는 길. 나는 이 딜레마가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를 시험하는 순간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언제나 개인의 삶에서 드러났다. 그리스의 2010년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거르기오스 파판드르 총리는 재정 적자가 통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 순간 그리스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CDS 프리미엄은 폭발적으로 뛰어올랐다. 앙겔라 메르켈과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구제금융 조건을 협상하며 긴축을 요구했다. 금리는 낮췄지만 조건은 혹독했다. 공공부문 임금 삭감, 연금 개혁 세금 인상. 정책 결정은 브뤼셀과 아테네에서 이루어졌지만 충격은 상점과 가정으로 번졌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고 실업률은 20%를 넘겼다. 유동성은 말랐고 은행 앞에는 인출 제한을 우려한 사람들이 줄을 섰다. 숫자는 보고서에 남았지만 삶은 거리에서 무너졌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파판드르는 왜 더 일찍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 메르켈과 라가르드는 왜 더 완만한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시장은 이미 결론을 공유하고 있었고 CDS와 국채 금리가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한국의 부동산 PF 시장을 보며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린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연장은 어려워지고 환율이 오르면 외화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정책 당국은 관리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숫자들은 미묘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당신은 이 경고를 어디까지 신뢰하는가?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패턴은 닮아 있지 않은가? 아르헨티나의 2018년을 떠올리면 나는 숫자가 어떻게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시장 친화적 개혁을 약속했고 니콜라스 두호븐의 재무장관은 재정 긴축과 IMF 협상을 추진했다. 당시 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57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승인했다. 겉으로는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구조 조정이었다. 그러나 금리가 급등하고 페소화 환율이 폭락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기준금리는 60%를 넘어섰고 CDS 프리미엄은 치솟았다. 자본은 빠르게 빠져나갔고 물가는 통제 불능에 가까워졌다. 정책 결정은 시장 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유동성을 더욱 경색시켰다. 나는 그 당시 한 인터뷰를 기억한다. 마크리는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점의 가격표는 매주 바뀌었고 시민들의 저축은 가치가 줄어들고 있었다. 지금 파월과 이창용 역시 금리를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말한다. 그 판단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금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업의 차입 비용 부동산 시장 가계에 변동금리 대출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 당신이라면 어떤 신호를 더 신뢰하겠는가?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인가? 아니면 환율과 CDS가 먼저 보내는 경고인가? 나는 이 질문을 안고 다음 장면으로 걸어갔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그래서 더 분명하다. 우고 차베스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유가 하락과 재정 악화를 맞았다. 당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인사들은 외환 보유액 감소와 재정 적자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금리를 통한 긴축 대신 통화 발행을 선택했다. 결과는 초인플레이션이었다. 환율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했고 CDS는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통화 정책의 한계를 다시 생각했다.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은 마르고 내리면 통화 가치가 흔들린다. 파월은 통화량을 줄이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했고 라가르드는 에너지 충격 속에서도 금리를 인상했다. 이창용은 가계부채를 의식하며 속도를 조절했다. 세 사람의 선택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고통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신뢰는 숫자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가 오르며 청년층의 주거 비용이 치솟는 순간 사람들은 체감한다. 정책은 안정이라 말하지만 개인의 현금 흐름은 이미 불안정해진다. 나는 묻고 싶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환율의 안정인가? 아니면 삶의 지속 가능성인가? 그리고 이 둘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가? 터키의 2021년을 나는 유심히 지켜봤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금리는 악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중앙은행 총재 나지 아그바를 해임한 뒤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그 결과 리라화 환율은 급락했고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소진됐다. CDS 프리미엄은 급등했고 해외 자본은 이탈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이미 그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 보고서에서는 정책 실험 성장, 우선 전략 같은 표현이 사용됐다. 아무도 통화 신뢰 붕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았다. 파월은 정반대 길을 택했다. 그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선언했고 장기 국채 금리는 출렁였다. 라가르드는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했다. 이창용 역시 한미 금리차 확대를 막기 위해 속도 조절 속 인상을 선택했다. 금리 결정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다. 환율, 부동산 기업 자금 조달, 가계 이자 부담이 동시에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예외 없이 체감된다. 당신은 어떤 모델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가? 신뢰를 잃는 저금리인가? 아니면 고통을 동반하는 긴축인가? 나는 이 질문이 결국 한국의 현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면 나는 2023년 말 부동산 PF 시장의 긴장을 떠올린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자금 시장은 얼어붙었고 기업 어음 금리는 급등했다. 이창용은 시장 안정 조치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현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막힌 건설사들이 구조 조정을 고민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추경호 장관은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고 금융위원회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했다. 정책 결정은 신속했다. 그러나 그 신속함 뒤에는 공통된 계산이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어려워진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와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숫자를 추적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고 변동금리 비중도 상당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가도 수십만 가구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환율이 1,400원 근처에서 움직이던 날 외국인 자금 흐름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개 세미나에서 연착륙 가능성을 말했다. 그러나 비공개 자리에서는 다른 표현이 오갔다. 조정은 불가피하다. 나는 그 차이를 기록했다. 당시 당신이라면 무엇을 더 두려워했을까? 부동산 가격 하락인가? 아니면 금리 동결로 인한 환율 급등인가? 선택은 언제나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그 틈에서 침묵은 다시 반복된다. 나는 다시 미국으로 시선을 옮겼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SVB이 무너졌을 때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장기 국채 평가손이 커졌고 예금 인출이 가속화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이 됐다. 파월은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지만 그 충격은 은행의 자산 구조를 흔들었다. 결정은 빨랐다. 예금 전액 보호 조치와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금리를 올리면서 동시에 유동성을 푸는 모순처럼 보이는 조합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장면에서 한 가지를 읽었다. 긴축의 명분과 시스템 안정의 필요가 충돌하는 순간 중앙은행은 결국 신뢰를 택한다는 사실이다. 이창용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금리를 더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멈추면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고 환율이 흔들릴 수 있다. CDS 프리미엄은 작은 신회도 반응한다. 나는 오래전 IMF 당시를 떠올렸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후 고금리 정책은 유지됐고 구조조정은 강행됐다. 고통은 컸지만 외환 보유액은 회복됐다. 정책은 숫자를 살렸지만 수많은 기업과 가정은 그 과정에서 무너졌다. 당신이라면 어떤 균형을 택하겠는가? 물가와 환율을 지키는 길인가? 아니면 부동산과 고용을 지키는 길인가? 나는 그 선택이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이라고 느꼈다. 2008년을 나는 잊지 못한다. 벤 버냉키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고 해리 폴슨 재무장관과 함께 TARP를 추진했다. 당시 선택은 명확했다.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해 금융 시스템을 살리는 것. CDS 시장은 폭등했고 은행 간 금리는 마비됐다. 그 순간 긴축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2022년에 파월은 다른 환경에 서 있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그는 양적 긴축 QT를 시작했다. 유동성을 회수하고 자산 시장에 형성된 거품을 서서히 걷어내겠다는 신호였다. 같은 연준 의장이지만 시대가 다르면 해법도 달라진다. 한국 역시 그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코스피는 달러 강세와 함께 출렁였고 원달러 환율은 기업의 수입 비용을 압박했다.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했고 미분양 통계가 서서히 늘어났다. 이창용은 물가 안정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말했다. 그 문장은 이론적으로 옳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은 매달 늘어나는 이자, 고지서였다. 나는 묻는다. 버냉키가 선택했던 대규모 완화와 파월이 택한 긴축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위기는 언제나 다른 얼굴로 오지만 정책의 무게는 결국 개인의 삶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다.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결론은 단순하다. 유동성의 시대는 끝났고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 다만 그 속도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서 침묵이 시작된다. 나는 1998년 서울의 겨울을 떠올린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구조조정을 약속했고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권 정리를 밀어붙였다. 고금리는 유지됐고 원달러 환율은 1700원 선까지 치솟았다가 서서히 안정됐다. 외환 보유액은 IMF 자금과 무역 흑자로 회복됐다. 숫자는 개선됐다. CDS에 해당하는 국가 신용위험 지표도 점차 낮아졌다. 그러나 거리의 체감은 달랐다.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이 늘었고 부동산 가격은 급락했다. 유동성은 은행 창구에서 막혔다. 정책 결정 화살표, 시장 안정 화살표, 개인의 고통. 이 연결고리는 너무도 선명했다. 지금 이창용이 말하는 물가 안정도 같은 구조 위에 서 있다. 파월과 라가르드가 긴축을 지속하면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고 환율은 한국 경제에 압박을 준다. 금리를 방어하면 가계 이자 부담이 늘고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된다. 방어하지 않으면 CDS와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진다. 나는 올해 경제를 지켜보며 깨달았다. 정책은 언제나 최악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덜 나쁜 선택이 누군가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당신이라면 1998년의 고통을 감수하며 외환을 지키겠는가? 아니면 당위 안정을 택하고 더 큰 불안을 남기겠는가? 나는 이 질문이 오늘의 한국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느낀다. 그리스는 한 번의 구제금융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5년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긴축안에 반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유럽연합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그는 긴축은 경제를 더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ELA를 제한하며 압박했다. 그 며칠 사이 아테네의 ATM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환율은 유로존 내부에서 직접 변동하지 않았지만 CDS 프리미엄은 급등했다. 신뢰가 흔들리면 금리와 자금 흐름이 즉각 반응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는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결국 치프라스는 더 강한 긴축 조건을 수용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바루파키스는 옳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장은 그의 논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정책은 정치의 언어로 설명되지만 시장은 숫자의 언어로 반응한다. 지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긴장이 감지된다.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은 숨을 돌릴지 모른다. 그러나 환율이 급등하고 CDS가 뛰면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간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면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진다. 당시 당신이 그리스 시민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지지했을까? 자존심을 지키는 길인가? 아니면 시장 신뢰를 지키는 길인가? 나는 이 질문이 단지 유럽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현재의 거울이라고 느낀다. 나는 다시 서울의 숫자를 들여다본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변동금리 비중은 여전히 크다. 이창용은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 발언 직후 국고채 금리는 출렁였고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도 빠르게 식었다. 같은 시기 제롬 파월은 더 오래 높은 금리 higher for longer를 언급했다. 그 한 문장은 글로벌 자금 흐름을 바꿨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았다. CDS 프리미엄은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나는 그 작은 변화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시장은 말보다 숫자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유동성 관리에 신중했다. PF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선별 지원을 택했다. 전면 구제는 없고 무조건 방치도 없다. 절묘한 균형처럼 보이지만 그 균형은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다. 나는 오래전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터키의 사례를 다시 떠올린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전문가들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다는 것. 조정은 불가피하고 신뢰는 비용을 요구한다는 사실. 다만 그 비용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에서 침묵이 시작됐다. 당신은 지금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준비된 전략일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진실의 그림자일까? 나는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했다. 나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회의록을 읽으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제롬 파월은 물가 안정이 확신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너무 이른 완화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역시 비슷한 어조로 조기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사람의 문장은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었다. 시장 전문가들도 비슷한 결론을 공유한다. 유동성의 급격한 확장은 끝났고 자산 가격은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고 기업의 차입 비용은 상승한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외화 조달 비용이 오르고 CDS 프리미엄은 국가 리스크를 반영해 꿈틀거린다. 그러나 공개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점진적 조정 관리 가능한 리스크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나는 그 단어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1997년 강경식 부총리도 2010년 파판드르도 2018년 마크리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시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언어. 문제는 그 사이에서 개인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금리 1%포인트 상승은 가계의 현금 흐름을 바꾸고 부동산 가격 10% 하락은 담보 여력을 줄인다. 정책은 평균을 보지만 고통은 개별적으로 온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침묵의 시간을 관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가? 나는 이 질문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고 느낀다. 나는 숫자보다 속도를 본다. 2022년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1980년대 폴 볼커 시절 이후 가장 가팔랐다. 당시 볼커는 두 자릿수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꺾었고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경기 침체를 감수했다. 그 결정은 혹독했지만 달러의 신뢰는 회복됐다. 파월 역시 볼커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의도는 분명하다. 신뢰를 먼저 세우겠다는 것. 한국은 다르다. 가계부채 구조 부동산 의존도 수출 중심 경제. 이창용은 속도를 조절하며 연착륙을 말한다. 그러나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진다. 금리를 더 올리면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은 커지고 PF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든다. 나는 터키의 에르도안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저금리를 고집했고 리라화는 급락했다. 반대로 볼커는 고금리를 택했고 단기 침체를 감수했다. 두 선택은 모두 고통을 동반했다. 차이는 신뢰의 방향이었다.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결론은 명확하다. 구조적 저금리 시대는 끝났고 자산 가격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 그러나 이 문장은 공개적으로는 완곡하게 표현된다. 당신은 어느 쪽의 고통이 더 짧을 것이라 보는가? 빠르고 강한 긴축인가? 아니면 완만하지만 길게 이어질 조정인가? 나는 그 답을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서 있는 지점임을 느낀다. 나는 2020년을 떠올린다. 팬데믹이 시작되자 파월은 단숨에 금리를 제로로 내렸고 대규모 양적 완화를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이를 환영했다. 한국에서도 이창용의 전임인 이주열 총재가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고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때는 속도가 생명을 구했다. 환율은 비교적 안정됐고 부동산은 오히려 급등했다. 유동성은 위기를 덮었다. 그러나 그 유동성은 자산 가격의 거품을 키웠다. 금리가 낮을수록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는 높아지고 레버리지는 늘어난다. 2021년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미국 나스닥의 급등, 암호 자산 열풍. 시장은 이미 과열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2022년 파월은 방향을 틀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그 거품을 압축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했고 PF 대출 연체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환율은 출렁였고 CDS는 조용히 반응했다. 나는 그 흐름을 보며 깨달았다. 완화의 시대의 침묵은 낙관이었고 긴축의 시대의 침묵은 경고라는 사실을. 전문가들은 과열을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거품을 말하지 않았다.
지금도 조정을 알지만 붕괴라는 단어는 피한다. 당신은 유동성의 파도 위에서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가? 그리고 지금 그 파도가 물러나는 속도를 체감하고 있는가? 나는 이 질문이 개인의 선택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느낀다. 나는 최근 한국의 자영업자 한 명을 만났다.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카페를 운영하는 그는 기준금리 1%포인트 상승이 매달 수십만 원의 이자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에게 파월의 발언이나 라가르드의 기자회견은 뉴스일 뿐이다. 그러나 그 뉴스는 그의 현금 흐름을 직접 바꾼다. 이것이 정책과 개인을 잇는 가장 현실적인 연결고리다. 이창용은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의 균형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연착륙을 강조한다. 그러나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뛰고 부동산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줄어든다.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국가와 기업의 외화 조달 비용이 오른다. 그 비용은 결국 세금 가격이자 형태로 돌아온다. 나는 1997년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났던 한 가장의 인터뷰를 다시 읽었다. 당시 그는 고금리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해고 통지서는 이해했다. 정책은 거시적 안정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의 삶은 다른 궤도로 들어섰다.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같은 결론을 공유한다. 조정은 피할 수 없고 유동성은 과거만큼 풍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다만 그 조정의 깊이와 속도를 어떻게 말할지에서 조심스러워한다. 당신의 가게는 이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금리 환율 부동산의 변동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제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려 한다. 나는 다시 잭슨홀의 연단을 떠올린다. 제롬 파월은 짧은 연설로 시장을 움직였고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신중한 문장으로 기대를 조정했다. 이창용은 서울에서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대륙에 서 있지만 같은 전제를 공유한다. 신뢰가 무너지면 환율이 흔들리고 CDS가 뛰며 유동성은 급격히 마른다는 사실이다. 나는 IMF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감수하겠다고 선언하던 장면을 기억한다. 그 결단은 외환을 지켰지만 수많은 개인의 삶을 바꾸었다.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그리스의 치프라스 터키의 에르도안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선택했고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했다. 지금 한국에서도 답은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다. 저금리와 급격한 자산 상승의 시대는 끝났고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나 그 결론을 어떻게 말할지, 언제 말할지에서 침묵이 이어진다. 시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개인에게 침묵은 경고가 되지 못한다. 나는 오랫동안 경제를 관찰해왔다. 위기는 갑자기 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신호 끝에 도착한다. 금리 환율 부동산 시 DS 유동성. 숫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같은 결론이 이미 공유되고 있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마지막으로 숫자 대신 표정을 떠올린다. 2023년 기자회견장에서 제롬 파월은 질문을 받으며 잠시 말을 멈췄다. 데이터를 더 보겠다는 그의 반복된 문장은 신중함이었지만 동시에 시간을 벌겠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같은 날 이창용 역시 시장의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기대를 누르기 위한 표현이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럽의 경기 둔화를 인정하면서도 물가 목표 2%를 강조했다. 세 사람 모두 알고 있다. 너무 빨리 완화하면 환율이 출렁이고 CDS가 반응하며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향해 이동한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긴축하면 부동산과 고용 가계의 현금 흐름이 버티지 못한다. 나는 1997년, 2010년, 2018년
2022년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본다. 위기의 형태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정책 결정은 항상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차선의 비용은 균등하게 나뉘지 않았다. 시장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결론은 어쩌면 단순하다. 조정은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는 구조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 다만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속도가 달라진다. 이제 질문은 남는다. 침묵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준비할 시간을 빼앗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관찰자로 남아 기록한다. 그러나 선택은 결국 당신의 몫이다.